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자살하지 않는가? 나는 먹물이다. 좋은 뜻에서든 좋지 못한 뜻에서든 확실히 그렇다. 먹물 근성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책이나 자료부터 찾아본다. 이것이 먹물의 약점이자 강점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입력하다 혼자 껄껄 웃었다. 그래, 난 천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먹물인 게야.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인 책이나 글이 예상했던 만큼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죽음과 관련된 책이 함께 검색되었다. 죽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답게 죽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 품이 있는 죽음의 조건, 같은 것이다. 이 책들은 대체로 삶의 마지막 국면, 인생 막바지의 짧은 시간을 다룬다. 글쓴이는 의사나 호스피스 병동 자원봉사자들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처럼 죽음을 소재로 삼아 삶의 양상과 의미를 유쾌하게 그려낸 에세이도 있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순전히 논리적으로 검토한 철학서 데스,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 있지만 이런 것은 예외에 속한다. 글쓴이들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준다. 하지만 실제로 말하려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인생을 훌륭하게 만드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것이다. 나는 심오한 인생론을 펼친 위대한 고전보다 이런 책이 좋다. 쉽게 읽히고 재미있고 감동을 받는다.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한다. 아무리 이름난 철학자라 해도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기 어려운 누구 보고 읽으라는 거야? 그렇게 화가 난다. 여러 번 되풀이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을 쓴 사람은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한다. 심각한 열등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지적 재능이 없나 봐. 형이 하악적인 인간인가 봐. 그렇게 자학하도록 만든다. 그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특별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오래전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에 실존주의 사조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카미, 카프카, 이런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지 못하면 지식인 행세를 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들이 쓴 책은 용어와 문장과 논리가 모두 난해하다. 되풀이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감히 건방지게 이런 말을 듣더라도 솔직하게 말하자. 나는 알베르 카미가 쓴 유명한 에세이 시지프의 신화를 차원 높은 철학적 횡설수설로 간주한다. 프란츠 카프카에게도 해묵은 원한이 있다. 소설 성에 3차례 도전했지만 한 번도 완독하지 못했다. 한글 번역본을 읽다가 2번 포기했다. 번역이 엉터리라 그럴지 모른다며 유학생 시절 독일어판을 펼쳤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독일어 실력이 문제가 아니었다. 스테판 츠파이크의 수준 높은 소설을 잘만 읽는데 카프카라고 안 될 리는 없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이 결국 성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나도 카프카의 정신세계에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제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란 말이야.
열등감은 삶의 기쁨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단연 고약한 것이다. 열등감에 깊이 빠지면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는 기쁜 삶을 살지 못한다. 기쁘지 않을 삶을 훌륭하기 어렵다.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정신승리법이 필요하다. 완벽한 정신승리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즐겨 쓰는 방법은 이솝 우화집에 등장하는 여우의 신 포도 논리이다. 저 포도는 맛이 없고 시기만 할 게 분명해. 너무 높이 있어서 아무리 해도 손이 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넣지 못할 포도송이가 사방 널려 있다. 그때마다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를 비하한다면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여우가 교묘하게 자신의 무능을 합리화했다고 비웃는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다소 진부해 보이지만 삶을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가 너무나 많다. 곳곳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서 있다. 도전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와 넘을 수 없는 벽에 매달려 인생을 소모하는 것 역시 어리석다. 모든 나무와 모든 벽을 오르고 넘어서야 행복한 삶,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게 적합한 나무, 노력하면 넘을 수 있고 넘는 게 즐거운 벽을 잘 골라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인생이라는 너무 짧은 여행을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다. 다시 크라잉넛 멤버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락 음악이 좋아서 좋아하는 외국 락밴드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 리드 보컬도 베이시스트도 없이 기타리스트 셋에 드러머 하나만 있는 듣보잡 밴드를 만들었다. 대학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졸업을 해서도 관련 산업에 취업하지 않았다. 재능의 본질은 즐기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그들은 재능이 있었다. 판검사, 의사, 회사원, 과학자, 장군이 되고 싶었지만 음악 말고는 재능이 없어서 음악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다면 행복한 밴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크라잉넛 멤버들은 자기네가 좋아하는 펑크락을 평생 올라야 할 나무로 선택했다.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 평생 펑크락을 하면서 살면 제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비하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나는 크라잉넛이 부럽다. 방송사마다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들도 부럽다. 그러나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것은 내가 오를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음악에 재능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을 허비하고 열정만 낭비할 뿐 크라잉넛처럼 될 수는 없다. 나는 악기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성대를 가지고 태어났다. 국제가수 싸이, 음반의 여왕 김연아, 백신 박사 안철수, 밀리언셀러 작가 혜민스님, 국민미남 장동건도 부럽지만 열등감은 없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나무를 오르고 있을 뿐이다. 나도 적당한 나무를 골라 오르면 된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아니면 어떤가? 내게 맞고 오르는 것이 즐거운 나무라면 된 것 아니겠는가? 예전에는 실존주의 철학이 넘지 못할 벽으로 보였다. 그런 것에 시간과 열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실존주의를 무시함으로써 정신적 승리를 얻었다.
삶은 불안하고 허무하며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하다고. 그거야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라고. 세상의 부조리는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 삶이 안정되고 세상이 합리적으로 될 것 아닌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고민이나 하고 사는 유럽 지식인들은 팔자가 좋기도 하지. 한국 지식인 사회의 실존주의 바람은 겉멋이 들어 유럽 지식인 흉내를 내는 문화 기지촌 현상에 불과한 거야. 실존주의는 보기에만 그럴듯할 뿐 건질 게 없는 철학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문장과 논리가 난해한 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간 존재의 근원적 부조리와 한계에 천착한 문제의식에는 크게 공감한다. 나이가 들면서 내 생각이 자란 것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실존주의가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철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히 만나지는 않아도 건강해지려면 조금은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아도 죽지 않을 도리는 없다. 사형 집행일과 집행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살아있는 인간은 모두 사형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죽는 문제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라고 권한다.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하겠기에 실존주의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내가 실존주의에 접근하는 실용주의적 방법이다. 삶은 곧 죽음이다. 살아있는 것은 다 죽는다. 지금 책을 쓰는 나도 이 책을 읽는 독자도 모두 죽는다. 생각할 능력이 아직 부족한 어린아이들, 어떤 이유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이 사실을 모른다. 실존주의자를 흉내내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부조리다. 인간은 태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다 살면 그때 죽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는 조금씩 죽어간다. 죽음은 단지 삶의 이면일 뿐이다. 삶과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함께 완성된다. 55해를 산 나는 이미 55해 죽은 것이다.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삶은 허무하다고 말하지 말자.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그 역이 옳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상상해 보았다. 과연 행복할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영생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말살한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 만난 사람들, 그들과 나눈 대화의 교감, 함께한 일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만 같다. 그 모든 것이 다 굳이 오늘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일이 된다. 어디에도 굳이 열정을 쏟아야 할 필요가 없다. 오늘 다 하지 못하는 일은 내일 하면 그만이다. 오늘 무엇인가 잘못해도 상관없다. 다음에 다르게 하면 된다. 영생은 삶을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시킨다. 그런데 시간이 희소성을 잃으면 삶도 의미를 상실한다. 유한성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순간 가슴을 설레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한 반복의 쳇바퀴를 도는 지루한 일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죽고 싶어질지 모른다. 바위를 굴려 언덕 꼭대기까지 올리고 그 바위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바위를 굴려 올리는 행위의 무한 반복. 이것은 시시포스가 신들을 골탕 먹였다가 받은 형벌이다. 죽을 수 없다면
삶은 형벌이 될 것이다. 너무나 간절하게 영생을 원한 나머지 그것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유한한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환희와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단 한 번만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이다. 하루의 삶은 하루만큼의 죽음이다. 어떻게 생각하든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새 날이 밝으면 한 걸음 더 죽음에 다가선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그 무엇인가 가슴 설레어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이 쉬이 밝지 않음을 한탄한다.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영원한 사랑과 충성을 서약한다. 죽음을 원해서가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을 원해서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 인생 전체가 의미 있으려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기쁨과 즐거움, 보람과 황홀감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데도 때로 그것을 잊는다. 오늘의 삶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한으로 채운다. 가진 돈이 많은데도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탕진한다. 이미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일로 미루어 둔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운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에야 비로소 자신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허무하게 깨닫는다. 그러나 한 번 살아버린 인생은 되돌릴 수 없으며 놓쳐버린 삶의 환희는 되찾을 수 없다. 다른 한편에는 어차피 찾아들 죽음을 서둘러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언젠가 반드시 건너야만 할 죽음의 강을 바삐 건너간다. 삶을 견디기 힘들어서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또는 죽음이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나 분노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죽음 가운데 극소수만이 세인의 관심을 끈다. 죽음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자살 그 자체를 불행이나 죄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때로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존엄을 찾는 수단이 되며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구한말 지식인 매천 황현의 자결,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죽었으나 그냥 사라지거나 망각되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하면서 죽은 이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비대칭이다. 생명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재능을 안고 태어날지 누구도 선택할 수 없다. 사람은 모두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에 온다.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와 삶의 환경을 인식한다. 다른 동물도 그렇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죽을 능력이 있다. 인간만의 특징이다. 다른 종은 삶도 죽음도 모두 우연 또는 운명에 의해 주어진다. 삶과 죽음을 비대칭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지닌 이성 또는 지성의 힘이다.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나와 물질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한다.
삶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낄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까미는 이 능력의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유일하게 중대한 철학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중대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것, 세계는 3차원을 가지고 있는가, 정신은 9개 또는 12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다. 그것들은 장난이다. 왜 자살하지 않느냐고 까미는 물었다. 그냥 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는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삶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하루 그 의미를 충족하는 삶을 살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우리는 각자 정체성이 다른 자아들이다. 누구도 타인에게 삶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건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삶은 훌륭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의미를 모르는 삶은 비천하고 허무할 뿐이다. 숱한 고난을 받고 살다가 모진 핍박을 받아 죽을지라도 스스로 뚜렷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면 훌륭한 인생이다.